좀 반드시 이제 신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약간 삐딱한 종류의 관점도 가능할 것 같아요. 박사현 소설의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방금도 이야기되었던 본인들이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정조관념의 희박함, 그리고 반복되는 섹스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하루키와 홍상수도 사실 어떻게 보면 90년대를 어떤 관통하면서 이 섹스에 대한 집착과 혹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연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자기네들 소설 안에서 반복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박상영의 묘사나 감각이 가지는 태도가 얼마나 기존의 이러한 본인이 혐오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종류의 작가들과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역설적으로 비슷한 지점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지 한번 박관현 선생님이 응답을 해주시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박상영 작가 개인이 하루키나 이제 홍상수를 싫어한다기보다는 그렇죠. 이 작중의 화자가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하루키나 홍상수를 싫어한다는 면에서 의기투합한 게이랑 이제 그렇죠, 연애를 그렇죠.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읽으면서 이 소설 속의 인물들 자체가 홍상수의 영화나 하루키의 소설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나? 동족 혐오 같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 대도시에서 한꺼번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의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거의 섹스로 점철돼 있어요. 일상 자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섹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자지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끊임없이 하여튼 뭐 연애나 섹스 빼고는 이제 일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홍상수 영화도 그렇죠. 홍상수 영화도 어떻게 하면 저 여자랑 잘 수 있을까를 골똘히 고민하는 어떤 지식인이 나와가지고 그 지식인이 돌아다니는 어떤 도시 속의 풍경들 보여주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굉장히 좀 유사하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섹스나 연애나 이런 사랑이라는 말로 이제 포장되지만 어쨌든 그런 육체적인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서사가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저는 홍상수 영화라든가 하루키의 소설과 별로 저는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단순히 이제 그런 뭐 어떤 이성애적인 것과 동성애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을 그냥 배제하고 본다면 사실 뭐 박상영 소설 속에 나오는 이 주인공들이 뭐 하루키의 소설이나 뭐 이런 곳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큰 차이는 없다라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싫어한다는 이야기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건 약간 유머로서 그 작가가 드립을 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알면서도 비슷한 걸 알면서 그냥 싫어한다라고 일부러 이제 그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유사한 면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규호라고 이제 그 이 소설 속에서 화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사랑했던 존재, 그 존재를 결국은 잃고 나서 다시 그 존재를 떠올리게 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볼 때도 사실은 저는 그 상실의 시대 노르웨이 숲에서 와타나베가 마지막에 그 목 놓아 부르짖는 이돌이라는 이름, 그 이름과 규호라는 이름이 겹쳐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순정이나 진정성의 주체에 대한 시각조차도 사실은 하루키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하루키 서사가 아니냐, 이 소설 자체가. 저는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루키 소설을 그렇게 싫어하거나 폄하하지 않거든요. 하루키가 뭐 지나치게 문학적으로 저평가받고 있다라고 오히려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한데, 이제 어쨌든 뭐 이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어떤 사랑을 그리는 방식, 이런 것들이 저는 기시감 느껴졌어요. 하루키나 홍상수랑은 좀 다른 것 같고, 어쨌든 저는 하루키랑 굉장히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현 선생님은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른 의견?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면은 하루키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은 그렇게까지 이 사람처럼 박상영 소설 속 인물처럼 그냥 그 양식화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도달하기까지의 무슨 그 수반되는 뭐 재즈라느니 뭐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외향적인 것이라든지 그 관계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어떤 양식들을 동반하고 있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는 섹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주는 어떠한 그런 메트로섹슈얼한, 아니면은 조금 이런
그런 뭐 새로운 어떤 그 도회적 느낌 뭐 이러한 것들에 오히려 열광했던 것 같고, 박상영 소설은 오히려 그런 양식적인 것들이 오히려 더 많이 없어지고 그 관계 그 자체 그리고 어떠한 그 이 섹스의 질감 그 자체를 더 디테일하게 그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홍상수랑은 물론 당연히 홍상수는 워낙 그 여성 인물과의 그런 그 또 단지 어떠한 성별 관계뿐만 여러 가지 어떠한 그런 권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섹스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면, 이거는 훨씬 더 매달리는 입장이고 이 사람 자체가 일종의 좀 여성적이면서 퀴어적인 그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저도 조금 이제 하루키하고는 좀 이제 제가 생각나는 차이점은, 하루키는 섹스 자체를 이렇게 물질적이나 육체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패티시즘적으로 접근해가는 양상이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인물을 볼 때에도 결코 성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여성의 신체를 이렇게 부분화하거나 혹은 특정 부위에 굉장히 몰두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이 감수성들은 조금 이제 격차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섹스에 대한 이 말 그대로 육체성이나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도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저도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좀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러니까 하루키나 홍상수가, 저도 하루키랑 홍상수 되게 싫어하는데 둘 다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얘기예요. 근데- 고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90년대적 인물이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 그래서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던 사람들인데, 저는 묘하게 이 소설에서 그런 감수성을 느꼈어요. 90년대 감수성. 지금 저보다 한, 여기 소설에 따르면 저랑 한 띠동갑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권 세대잖아요. 네, 9학번이거든요, 제가. 근데 90년대 감수성이 느껴졌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은 섹스앤시티나 엘리 맥빌 같은 감수성이 여기 엄청나게 녹아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아까 새롭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볼 때는 그 제이는 사만다에 대입하면 거의 정확해요. 사실 사만다는 더 나가죠. 동성애까지 섹스앤시티의 사만다와 거의 정확해요. 근데 사만다는 거기서 더 나가죠. 동성애도 하고 결혼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섹스앤시티에 있는 인물들은 이성애적인 그 제도 안에 아마 샬롯 빼고는 다 편입이 안 될 거고, 샬롯도 안 할 거예요. 아마 자기가 그 남자랑 결혼했다 이혼하나 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자유로운 연애, 그 다음에 그 대도시에서 겪는 어떤 물질에 대한 어떤 환호,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허무함, 그래서 역으로 또 느껴지는 어떤 순수한 것에 대한 아련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90년대, 2000년대 초반을 아울렀던 정서였고, 하루키가 특히 그랬고, 하루키가 허무함, 그 다음에 아련함,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는 소설들을 썼잖아요. 많이는 안 읽었어요, 싫어해서. 그 다음에 홍상수는 지금 좀 변하긴 했지만, 홍상수도 결국은 그런 거거든요. 맨날 남자들이 술 먹다가, 야, 너 옛날에 걔 어떻게, 사실 둘 다 잤어요. 그러다가 그냥 찾아가 보는 거죠. 사실은 자고 싶어서 가는 거지만 결국은 안 되고 나오는 그 뭐랄까 쑥스러운 민망함, 그걸 되게 골개적으로 그리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홍상수도 사실은 근데 그녀를 찾아가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아련함인 거죠, 사실은. 그렇게 가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뭐였던 간에. 그래서 제가 볼 때 저는 약간 결이 다르게 박건일 선생님과 동의하는 부분은,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 90년대의 정서가 느껴지기 때문에, 90년대 후 2000년대 초반의 정서가 느껴지기 때문에 하루키나 홍상수를 연상시키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산뜻함의 차이는 있는 것 같지만 90년대적인 정서라고 하는 점에서는 지금 좀 공통점이 보여지고 있어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때 기시감이 느껴졌는데, 이 데자뷰가 도대체 어디서 연어하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하루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루키가 사실은 그 소위 말하는 전공투 세대의 어떤 비애라든가 상실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려낸 소설인데, 상실의 시대라는 그 소설이, 그것이 한국에 와서 그 전공투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럼 소구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때 당시에 한국 역시도
학생운동이 무너진 다음에 사람들이 공허한 그리고 거대 담론이 얼마나 부질 없었던가 그리고 내가 그 젊은 시절에 부르짖었던 그런 대문자의 그런 진리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이야기들이었는가 그리고 폭력적이었는가 이런 것들을 되짚어 보면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어떤 진정성 어린 어떤 사랑 같은 것이 로맨스인 것이죠. 근데 그런 정서들을 놀랍게도 그 저보다 12살 어린 이 작가가 90년대적 감수성을 물론 똑같이 그리진 않았습니다만 운동권에 대해서도 뭐 그리지 않았죠. 뭐 운동권 출신의 연인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그런 감성이 녹아 있다는 게 약간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사람이 어떤 다른 체험에서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뭐 또 이 박상영 작가 스스로 갖고 있는 또 세대적인 감성이라는 게 있겠죠. 거기서 비롯한 또 다른 고유한 어떤 감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배상민 선생님이랑 저랑 같은 세대인데 그 우리 세대가 경험했었던 어떤 그런 큰 진리 혹은 그런 큰 싸움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리움도 아닌 어떤 애증 그런 것들과 함께 상실과 어떤 허무함 또 그 이면에는 또 냉소 같은 것들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소설 속에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 건지는 저도 이제 이 작가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정서적인 싱크로나이제이션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